야, 임신이 벼슬이야? 확 해버릴까 보다. 한 군인이 임신한 여중이에게 화를 내며 폭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진급은 포기하고 연금만 바라보던 한 군인이 병사와 간부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으며 군 조직을 사유물처럼 휘두르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2015년 3월 초순 경기도 북부의 한 육군 여단에 새로운 부여단장이 부임했습니다. 김창식 중령 52세였습니다. 계급장에 새겨진 은빛 무궁화 두 송이는 오래전부터 변함이 없었습니다. 진급 적체가 심했던 그 시기, 김창식은 이미 자신이 대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기들은 이미 절반 이상이 전역했고 남은 이들마저 대부분 한직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한 가지, 정년까지 버티며 받아낼 연금뿐이었습니다. 부임 당일 김창식은 상황실에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철제 책상들과 먼지가 쌓인 서류함, 벽에 걸린 퇴색한 부대 깃발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고 참모들이 인사를 올리는 동안에도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권태와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간부 회의에서 김창식은 짧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진급 같은 거 관심 없다. 그냥 정년까지 조용히 지내다 갈 생각이니까 너희들도 쓸데없이 나를 건드리지 마라. 그 말은 표면적으로는 무관심의 선언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진급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것은 곧 그 어떤 평가나 견제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창식은 더 이상 상급 부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고 부하들의 불만이나 민원 따위는 신경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자신의 편의와 권위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시기 여단을 관할하는 여단장 보직이 공석이었습니다. 전임 여단장이 전역한 이후 후임자가 아직 부임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 빈자리는 몇 달간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상급자가 없다는 것은 김창식에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견제하거나 감시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단 본부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일상적인 업무에 일일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김창식은 이 공백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임 일주일 만에 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창식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중 사소한 오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담당 간부를 불러들였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너 몇 년 차야? 담당 간부는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 군 경력만 8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김창식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위는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지만 김창식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파일을 대위의 발치에 내던졌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다시 작성해서 1시간 안에 가져와. 1시간. 그날 이후 여단의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김창식은 사소한 일에도 분노했고 그 분노는 언제나 폭언과 함께 쏟아졌습니다. 간부들은 그의 눈치를 살피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병사들은 더더욱 그의 존재를 두려워했습니다. 김창식은 자신이 퇴근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퇴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도 7시가 넘어도 그가 자리를 뜨지 않는 한 모든 인원은 사무실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간부들은 집에 전화를 걸어 저녁 약속을 취소했고 병사들은 막사로 돌아가지 못한 채 복도에서 시간을 죽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창식은
오후 8시가 넘어서야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기분이 좋지 않았던 그는 퇴근하면서도 참모들에게 다음날 아침 일찍 보고할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간부들은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부대를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었고 일부는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러나 김창식은 그런 사정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김창식의 폭력은 언어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전 한중이가 보고 도중 말을 더듬었습니다. 긴장한 탓이었습니다. 김창식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중이에게 다가갔고 갑자기 손으로 중이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중이는 뒤로 비틀거렸고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간부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김창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해. 군인이 말도 제대로 못하면 뭐하냐? 중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다시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 중이는 김창식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진급 평가가 코앞이었고 김창식의 평가 한 줄이 자신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했습니다. 김창식은 병사들을 마치 자신의 사유물처럼 대했습니다. 청소, 심부름, 잡무 등 온갖 일을 병사들에게 떠넘겼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시 고함을 쳤습니다. 특히 그의 전담 운전병으로 배치된 박준호 일병은 김창식의 혹사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박준호는 만 21세의 젊은 병사였고 입대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김창식 앞에서는 그 어떤 성실함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김창식은 박준호를 부를 때마다 욕설을 사용했습니다. 야, 이리 와봐. 차 뽑아. 빨리. 뭐 이렇게 느려? 군대 왔으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지. 박준호는 매번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김창식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김창식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어떤 규정도 무시했습니다. 운전 중에도 신호 위반을 지시했고 속도를 높이라고 재촉했습니다. 박준호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김창식은 그 말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규정? 내가 규정을 따지고 있어? 시키는 대로 해. 박준호는 어쩔 수 없이 김창식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차량을 점검하고 김창식이 원하는 시간에 정확히 대기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즉시 질책이 떨어졌고 때로는 뺨을 맞기도 했습니다. 박준호의 일상은 온전히 김창식의 일정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간부들 역시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김창식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간부들에게 막말을 퍼부었고 때로는 물리적인 폭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모든 사람을 자신의 아래에 있는 존재로 여겼고 그들의 인격이나 감정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간부들은 진급을 앞두고 있었기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하소연했지만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상급 부대에 보고한다 해도 여단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누가 김창식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김창식의 악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운영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부대는 점점 피폐해졌고 조직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간부들은 퇴근 후에도 김창식의 전화를 두려워했고 병사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긴장했습니다.
부여단 전체가 김창식이라는 한 사람의 포갑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급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 누구도 이 상황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박준호 일병의 하루는 언제나 김창식 중령의 일정에 맞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다른 병사들이 아직 기상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 박준호는 이미 세면을 마치고 차량 점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김창식은 아침 7시 정각에 차량이 자신의 관사에 대기하고 있기를 원했고 1분이라도 늦으면 즉시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박준호는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고 엔진 상태를 점검하며 차량 내부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의 손은 이른 봄 새벽찬 공기에 시리도록 차가웠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김창식이 차에 타는 순간부터 박준호의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김창식은 뒷좌석에 앉자마자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춥냐? 히터 안 틀었어? 예, 틀어놓았습니다. 그럼 왜 안 따뜻해? 박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김창식을 더 화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히터를 최대로 올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 안은 후덥지근해졌습니다. 그러나 김창식은 이번에는 너무 덥다고 불평했습니다. 박준호는 다시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김창식은 운전 중에도 끊임없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부대를 나서 시내로 향하는 길,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면 김창식은 즉시 소리쳤습니다. 야, 그냥 가. 부여단장님, 지금 신호가. 야군 차량에는 번호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 빨리. 박준호는 어쩔 수 없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량은 노란불을 지나 빨간불이 켜지기 직전에 교차로를 통과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에는 땀이 배어났습니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만약 경찰에게 적발된다면 모든 책임은 운전병인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창식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느려. 더 빨리 가. 예. 박준호는 제한 속도를 30km 이상 넘겨 달렸습니다. 김창식은 옆 좌석에서 핸드폰을 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고 박준호의 긴장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도로 위에 다른 차량들이 경적을 울렸지만 박준호는 김창식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이런 위험한 운전을 강요당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김창식은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고 지시했습니다. 부대에서 김창식의 집까지는 약 1시간 반 거리였고 의정부의 한 아파트 단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규정상 운전병이 운전을 할 때에는 간부가 동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김창식은 그런 규정 따위는 무시했습니다. 너 혼자 가. 단장님, 규정상 간부님이 동승하셔야. 규정? 내가 나한테 규정을 들이대? 시키는 대로 해. 박준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홀로 김창식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김창식이 차에서 내린 뒤에는 혼자서 부대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왕복 1시간 반, 그 시간 동안 박준호는 홀로 운전대를 잡고 어두운 도로를 달렸습니다. 만약 사고라도 난다면 무면허 운전도 아니고 혼자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창식은 그런 걱정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김창식을 집에 데려다 준 박준호는 저녁 6시가 넘어서야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는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김창식을 태우고 이동하는 동안에는 식사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김창식은 박준호가 배고프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에 볼일을 본다며 기다리고 있으라고 한 김창식은 박준호를 식당 앞에서 대기하게 했습니다. 박준호는 대기하는 도중 배가 고파 편의점에 잠깐 들러 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급하게 김밥을 먹었고 5시간 후 술에 취해 있는 여단장이 차를 타자마자 말했습니다. 야, 너 차 안에서 뭐 먹었냐? 예, 죄송합니다. 차가 내 집이야? 함부로 먹지 마. 다음에 또 이러면 가만 안 둬. 박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다시는 차 안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배가 고파도 참았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이 일은 박준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집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걸 때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김창식의 폭언은 운전 중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준호가 주차를 하던 중 살짝 각도가 틀어졌습니다. 김창식은 즉시 소리쳤습니다. 야, 이 새끼야. 주차도 제대로 못해? 박준호는 다시 차를 빼내어 주차를 시도했지만 긴장한 탓에 이번에는 더 삐뚤어졌습니다. 김창식은 차에서 내리더니 운전석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나와. 박준호는 차에서 내렸고 김창식은 그의 머리를 손으로 한 대 쳤습니다. 정신 차려. 이게 주차냐? 박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주변에 다른 병사들과 간부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그는 그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차에 올라 주차를 완료했고 김창식은 그제야 만족한 듯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준호는 차 안에 홀로 남아 한동안 핸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박준호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어떤 일을 당할지 두려워했고 김창식의 목소리만 들어도 몸이 굳었습니다. 그는 동기 병사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조금씩 털어놓았지만 그들도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운전병은 교체가 쉽지 않았고 설령 교체된다 해도 다음 운전병이 똑같은 고통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창식의 횡포는 박준호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부대 전체가 그의 압박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간부들은 매일 저녁 김창식이 퇴근할 때까지 사무실을 떠날 수 없었고 병사들은 김창식의 기분에 따라 갑작스러운 작업 지시를 받았습니다. 조직 전체에 침묵의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김창식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고 모두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대위가 용기를 내어 김창식에게 말했습니다. 부여단장님, 오늘은 좀 일찍 마치면 안 될까요? 내일 아침 일찍 보고 준비해야 해서. 김창식은 그 대위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시간 정해? 내가 퇴근하면 너희도 퇴근하는 거야. 가고 싶으면 나보다 먼저 저녁해. 대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창식은 평소보다 1시간 더 늦게 퇴근했고 간부들은 밤 9시가 넘어서야 부대를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서 간부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쌓여갔지만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진급 평가가 다가오고 있었고 김창식의 평가 한 줄이 자신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직 내부에서는 김창식에 대한 이야기가 은밀하게 오갔지만 그것은 언제나 조심스러운 속삭임에 불과했습니다. 복도에서, 화장실에서, 식당에서 간부들은 서로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어. 그래도 어쩌겠어. 참아야지. 여단장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그들은 새로운 여단장이 부임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었고, 그때까지 모두는 김창식의 폭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부여단은 점점 더 피폐해졌고 조직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은 복무 기간을 하루하루 세며 버텼고 간부들은 진급과 생존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박준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차량을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금요일마다 혼자서 김창식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점점 생기가 사라졌고 동기들은 그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박준호를 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직 전체가 김창식이라는 한 사람의 횡포 아래 무력하게 짓눌려 있었고 그 침묵과 압박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4월 중순 공석이었던 여단장 보직에 드디어 새로운 인물이 부임했습니다. 강진혁 대령 49세였습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김창식보다 3기수 아래였습니다. 군 생활 27년 만에 처음으로 여단장이라는 지휘관 보직을 맡게 된 강진혁은 부임 당일 아침 일찍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보직에 대한 기대와 책임감이 어려 있었고 단정하게 다린 군복과 반듯한 자세는 그가 이 자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강진혁의 부임식은 오전 10시에 여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참석했고 예하 부대의 주요 지휘관들과 참모들이 모두 자리를 채웠습니다. 김창식 중령 역시 부여단장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는 회의실 중간쯤 자리에 앉아 있었고 단상에 선 강진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김창식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축하나 환영과는 거리가 먼 불편함과 불쾌함이 뒤섞인 시선이었습니다. 부임식이 진행되는 동안 김창식은 강진혁의 이력을 속으로 되새겼습니다. 군에서 기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후배 관계를 규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었고 아무리 계급이 높아져도 기수가 낮으면 선배에게 예를 갖춰야 하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김창식은 자신이 사관학교 기수의 중요성을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기수가 자신에게 주는 권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보다 3기수 아래인 후배가 자신의 상급자가 되어 부임한 것입니다. 물론 김창식도 군 조직의 원리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계급이 곧 명령체계였고 강진혁이 대령인 이상 그는 중령인 자신의 상관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김창식은 속으로 불쾌함을 사귀며 강진혁의 부임사를 들었습니다. 강진혁은 차분하고 정중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사단장님, 그리고 선배님들과 동기, 후배 지휘관 여러분.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선배님들과 여러분의 가르침을 받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진혁은 선배님들이라는 표현을 특별히 강조했고 김창식이 앉아 있는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의를 갖추려는 의도였지만 김창식에게는 오히려 자극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창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선배라는 건 알면서도 결국 내 위에 앉겠다는 거지. 부임식이 끝난 후 지휘관들은 강진혁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김창식의 차례가 왔을 때 강진혁은 김창식을 보며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강진혁은 두 손으로 김창식의 손을 잡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김창식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그는 간단히 손을 맞잡았을 뿐 표정은 굳어 있었고 시선도 강진혁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창식의 대답은 짧고 무뚝뚝했습니다. 강진혁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미소를 유지하며 다음 인사를 받았습니다. 주변의 다른 지휘관들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김창식의 태도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부임식 이후 강진혁은 여단장 집무실로 자리를 옮겼고 업무 인수인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하 부대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부대장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김창식의 차례는 오후 3시였습니다. 김창식은 정해진 시간보다 10분 늦게 여단장 집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지각이었습니다. 김창식은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강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김창식을 맞이했습니다. 예, 선배님. 들어오십시오. 김창식은 느릿느릿 걸어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진혁은 그 앞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배님 부대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파악해야 할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식은 팔짱을 낀 채 등을 의자에 기댔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다들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신경 쓸 것 없을 것 같습니다. 강진혁은 김창식의 무성의한 태도를 느꼈지만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래도 혹시 어려운 점이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 괜찮습니다. 제 선에서 다 해결하면 됩니다. 김창식은 강진혁의 말을 자르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감이 묻어났고 강진혁과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강진혁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고 면담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김창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예, 선배님. 수고하십시오. 강진혁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김창식은 고개도 제대로 끄덕이지 않은 채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강진혁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김창식의 태도에서 앞으로의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김창식은 여단장실을 나서며 속으로 불쾌함을 사겼습니다. 그는 강진혁이 아무리 정중하게 대해도 그를 상급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창식에게 강진혁은 여전히 후배였고 후배가 자신 위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 김창식은 평소보다 더 신경질적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참모들을 불러 모았고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간부들은 김창식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한중이가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김창식은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당장 다시 해와. 중위는 서류를 주워 담으며 사무실을 나갔고 다른 간부들은 숨을 죽인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김창식의 분노는 저녁까지 이어졌고 그날 부대의 모든 간부들은 평소보다 더 늦게 퇴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여단 본부에서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강진혁은 회의를 주재하며 각 부대의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김창식은 회의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강진혁이 질문을 던져도 최소한의 대답만 했습니다. 다른 지휘관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지만 김창식만은 철저히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강진혁은 김창식의 태도를 느꼈지만 공개적으로 지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난 후 다른 지휘관들이 강진혁에게 인사를 하며 나갔지만 김창식은 그냥 일어나 먼저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강진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창식의 불쾌함은 부여단으로 돌아온 뒤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더욱 가혹해졌고 사소한 일에도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간부들은 김창식이 새로 부임한 여단장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짐작했지만 감히 그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조직 내부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모두가 김창식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강진혁 여단장의 부임을 축하하는 환영회식은 부임 사흘 뒤인 금요일 저녁에 열렸습니다. 장소는 부대 인근의 한 한정식 음식점이었고 여단 참모진과 예하부대 지휘관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오후 6시 회식 장소에는 이미 3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일찍 도착해 자리를 정리하고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악수를 나눴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 애썼습니다. 김창식은 정해진 시간보다 15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음식점 문을 열고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았고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진혁은 김창식을 보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선배님 오셨습니까? 여기 앞자리로 오시죠. 이곳도 괜찮습니다. 김창식은 짧게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강진혁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고 회식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술잔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진혁은 먼저 참석자들에게 간단한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분과 함께 좋은 조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는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했고 사람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술잔이 오가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강진혁은 한 테이블씩 돌아다니며 참석자들과 술잔을 나눴습니다. 그는 김창식이 앉은 테이블에도 다가갔고 정중하게 술잔을 건넸습니다. 선배님, 한 잔 받으십시오. 김창식은 술잔을 받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에 술을 들이켰고 빈 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강진혁은 다시 술을 따르려 했지만 김창식은 손으로 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마시겠습니다. 강진혁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창식은 혼자 술잔을 채워 마시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회식이 1시간쯤 지났을 때 김창식은 이미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팔을 괴고 주변을 흐릿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여단 참모들이 강진혁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김창식의 귀에 거슬렸습니다. 김창식은 술잔을 들어 다시 한번 비웠고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강진혁이 앉은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김창식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대화를 멈췄고 분위기는 순간 긴장감으로 변했습니다. 김창식은 강진혁 옆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김창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야, 강진혁. 그 순간 회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김창식은 강진혁을 이름으로 불렀고 게다가 반말이었습니다. 강진혁의 표정이 굳었지만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예, 선배님. 말씀하십시오. 술 한 잔 받아.
김창식은 흔들리는 손으로 소주병을 들어 강진혁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술이 잔 밖으로 넘쳐 테이블에 흘렀지만 김창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강진혁은 잔을 받아들었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뭐가 감사해? 그냥 마셔. 김창식은 자신도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고 강진혁에게도 마시라는 듯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강진혁은 술을 마셨고 김창식은 다시 술을 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김창식의 태도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너 나이가 어떻게 되더라? 49입니다, 선배님. 49이면 나보다 한참 아래네. 근데 내 위에 앉았어. 강진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창식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군대의 참 더러운 점이야. 기수 높으면 뭐해? 진급 못하면 끝이지. 선배님, 제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강진혁은 최대한 낮은 자세로 대답했지만 김창식의 기분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웃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르쳐? 내가 뭘 가르쳐줘? 너가 이제 여단장인데. 김창식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회식장 전체에 그의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김창식은 여전히 강진혁의 앞에 서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의 태도는 점점 더 오만해졌습니다. 야, 그래도 나한테는 예의 좀 지켜야지. 내가 아무리 여단장이라도 나는 너 선배야. 예, 선배님. 당연히 예를 갖추겠습니다.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요즘 후배들은 다 그래. 진급하면 선배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김창식의 말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고 강진혁은 그저 고개를 숙이며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의 참모들과 지휘관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불편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몇몇은 김창식을 말리고 싶었지만 그의 기세에 눌려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한중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김창식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자리로 돌아가시죠.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닙니다. 그냥 좀 쉬시는 게. 쉬긴 뭘 쉬어. 난 괜찮아. 김창식은 중령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강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강진혁의 어깨를 손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야, 강진혁. 너 잘해야 돼. 알겠어? 예, 선배님. 잘하긴. 뭘 잘해? 그냥 적당히 해. 김창식은 비틀거리며 웃었고 그제야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강진혁은 자리에 앉은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재개했지만 회식장의 분위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강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단장으로 부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아 그는 이미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김창식이라는 인물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루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강진혁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 김창식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옆 사람들과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웃었고 이따금 강진혁 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강진혁은 더 이상 김창식에게 다가가지 않았고 다른 참석자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식이 1시간 반쯤 지났을 때 분위기는 다시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창식은 자기 테이블로 돌아가 술을 마시고 있었고 강진혁은 다른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회식을 이어갔습니다. 음식점 안은 여전히 술잔이 오가는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때 음식점 문이 열리며 한 명의 여군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정지현 중위 만 32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단 작전처에 근무하는 참모였고 늦게나마 환영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정지현은 단정한 군복 차림으로 입구에 서서 강진혁에게 예를 갖춰 경례했습니다. 여단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지현 중위입니다. 강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아, 정중위. 괜찮네. 어서 오게. 정지현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와 빈자리를 찾았고 참모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약간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최대한 밝은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정지현은 결혼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신혼이었고 최근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상태였습니다. 아직 초기였기에 공식적으로 알리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몸 상태를 조심하며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지현이 자리에 앉자 옆에 있던 여단 참모들이 그녀에게 술잔과 음식을 권했습니다. 정지현은 정중하게 사양하며 물잔만 받았습니다. 임신 초기였기에 술은 마실 수 없었고 음식도 조심스럽게 골라 먹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고 가끔 미소를 지으며 적절히 반응했습니다. 강진혁은 정지현이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그녀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정지현에게 술잔을 건네려다가 그녀가 물만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는 물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정중히 늦게까지 수고 많았어. 앞으로 잘 부탁하네. 감사합니다, 여단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지현은 공손하게 물잔을 들어 강진혁과 가볍게 부딪혔고 강진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회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김창식이 정지현의 존재를 알아챈 것은 그로부터 10여 분 뒤였습니다. 김창식은 술잔을 들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참모 테이블에 앉아 있는 정지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정지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정지현은 김창식의 시선을 느꼈지만 모른 척하며 고개를 숙이고 물을 마셨습니다. 김창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비틀거렸고 얼굴은 술 기운으로 더욱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정지현이 앉은 테이블로 천천히 걸어갔고 테이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의 참모들은 김창식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창식은 정지현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여군도 있네. 정지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지현 중위입니다. 아, 정중위. 처음 보는구만. 예, 작전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은 정지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노골적이었고 정지현은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세를 바로 하며 시선을 정면에 고정했습니다. 김창식은 비틀거리며 한 걸음 더 다가왔고 정지현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근데 결혼했어? 예, 결혼했습니다. 언제 했는데? 석 달 전입니다. 김창식은 비죽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불쾌한 감정이 담겨 있었고 정지현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김창식은 술잔을 한 손에 든 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석 달? 그것 참 빠르네. 남자를 잘 타나 봐?
그 순간 회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참모들은 숨을 죽였고 정지연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김창식의 말은 명백한 성희롱이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정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단장님, 그 말씀은 부적절하십니다. 뭐가 부적절해? 결혼 빨리 한 거 칭찬하는 건데. 그런 의도로 들리지 않습니다. 정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창식은 그녀의 반응을 보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아이고, 요즘 여자들은 예민해서 말도 못하겠네. 농담도 못하나?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정지연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창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주변의 참모들은 정지연의 용기에 놀랐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창식은 정지연의 말에 기분이 상한 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뭐? 성희롱? 야, 내가 지금. 김창식이 목소리를 높이려는 순간 강진혁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김창식과 정지연 사이에 서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선배님, 많이 취하셨나 봅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뭐가 잘못 들었어? 난 그냥. 선배님, 좀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진혁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김창식을 설득했습니다. 김창식은 강진혁을 노려보았지만 결국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강진혁은 정지연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중히, 괜찮나? 괜찮지 않습니다. 여단장님. 정지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강진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정지연을 다른 참모들이 있는 쪽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권했습니다.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하겠네. 일단 좀 진정하게나. 정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구석에 앉아 물잔을 꽉 쥐고 있었고 옆에 있던 여참모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진혁은 김창식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김창식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었고 강진혁을 보자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선배님, 아까 하신 말씀은 좀 그러셨습니다. 뭐가 그래? 그냥 농담한 건데. 농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중희님과 많이 불쾌해했습니다. 김창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그것도 못 받아? 내가 뭐라고 했다고. 강진혁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김창식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정지연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강진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께서 술을 좀 드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했다고? 난 안 취했어. 멀쩡해. 김창식은 강진혁의 말을 부정했지만 그의 말투와 행동은 명백히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강진혁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다시 정지연이 앉은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정지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그녀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중히, 정말 미안하네. 내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어. 정지연은 고개를 들어 강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단장님, 저 말씀은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강진혁은 말을 흐렸습니다. 그는 정지연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김창식이 선배라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취해서 그런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취했다고 성희롱이 정당화됩니까? 정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진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는 먼저 나가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정중히 잠깐만. 강진혁이 말리려 했지만 정지연은 이미 회식장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출구를 향해 걸었고 차가운 밤 공기를 마주하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회식장 안에서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참모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고 강진혁은 난처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창식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었고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한중령이 강진혁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단장님, 부여단장님께서 원래 술 드시면 좀 그러십니다. 강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는 정지연이 느꼈을 모욕감을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김창식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회식은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김창식은 박준호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강진혁은 회식장에 마지막까지 남아 정리를 도왔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강진혁은 침대에 앉아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았습니다. 부임 첫 주부터 그는 이미 2번이나 김창식으로 인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부하 장교에게 성희롱을 한 김창식을 그는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강진혁은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고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환영 회식 이후 부여단과 여단 전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지연 중위가 겪은 성희롱 사건은 빠르게 조직 내부로 퍼져나갔고 간부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복도에서, 화장실에서, 식당 구석에서 사람들은 목소리를 낮춰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들었어? 김 단장님이 정중희한테 그런 말을 했대. 진짜? 여단장님은 뭐라고 하셨어? 취해서 그랬다고 넘어갔다던데. 에휴, 정중희님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그러나 이런 대화는 언제나 조심스러웠고 절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지연 역시 그 이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업무에 복귀했고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회식 다음 주 월요일 여단 참모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지연은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김창식도 부여단장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강진혁은 각 부서의 보고를 받았고 정지연의 차례가 왔을 때 그녀는 차분하게 일어나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김창식은 정지연을 보며 비죽 웃었고 그 시선을 느낀 정지연은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보고를 마쳤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재 임신 중이었던 정중희는 앞으로 출산 휴가와 육아 문제를 생각하면 조직과 마찰을 빚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참기로 했습니다. 부여단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김창식의 포갑은 회식 이후로도 전혀 누그러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단장에게 반말을 하고
여중이에게 성희롱을 했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자신감을 얻은 듯 보였습니다. 김창식은 부하 간부들에게 더욱 거칠게 대했고 사소한 일에도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소령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창식은 서류를 훑어보다가 갑자기 소령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걸 보고서라고 가져왔어? 죄송합니다, 부여단장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습니까? 어느 부분? 전체가 다 엉망이지. 김창식은 서류를 집어 소령에게 던졌고 서류는 소령의 가슴에 맞고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소령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참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서류를 주워 담았고 김창식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시 해와. 제대로. 예, 알겠습니다. 소령은 사무실을 나갔고 복도에서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올해 진급평가를 앞두고 있었고 김창식의 평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김창식은 간부들을 자신의 사유물처럼 대했고 그들의 인격을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 대위를 불러 책상 앞에 세워두고 30분간 욕설을 퍼부었고 또 어느 날은 중위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간부들은 분노했지만 아무도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한 회의실에서 간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창식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들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한소령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옆에 앉은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단장님이 요즘 더 심해지신 것 같아. 여단장님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나? 여단장님이 뭘 하겠어. 회식 때도 그냥 넘어갔잖아. 그래도 뭐. 우리가 지금 진급평가 앞둔 거 생각해봐. 단장님 잘못 건드렸다가 평가 망치면 그게 끝이야. 소령의 말에 다른 간부들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창식은 진급평가를 무기로 간부들을 통제했고 간부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습니다. 진급에 실패하면 군 생활은 사실상 끝이었고 전역 후의 삶도 불투명했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으면 부여단장님 전역하실 거야. 한중이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다른 간부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김창식의 전역은 내년이었고 아직 1년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그들에게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조직 내부의 분위기는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간부들은 매일 아침 부대에 출근하는 것이 두려웠고 김창식의 목소리만 들어도 긴장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하소연했지만 그것은 언제나 비공식적이고 은밀한 자리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모두가 침묵했고 김창식의 횡포를 묵인했습니다. 부여단 병사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준호는 여전히 김창식의 운전병으로 혹사당하고 있었고 다른 병사들도 김창식의 기분에 따라 갑작스러운 작업 지시를 받았습니다. 병사들은 간부들에게 하소연했지만 간부들도 자신들의 처지가 어려워 병사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준호는 동기 병사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뭐가? 내 얼굴 보면 알지. 요즘 더 힘들어 보여. 박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참아야지. 어쩌겠어. 간부님들한테 말씀드렸어? 말씀드려봤자 뭐 달라지겠어? 간부님들도 다들 눈치 보고 계시는데. 그래도 됐어. 그냥 전역할 때까지 버티는 거야. 박준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이미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직 전체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창식의 포갑은 계속되었고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진급, 평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여단은 점점 더 피폐해졌고 간부들과 병사들의 얼굴에서는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강진영 역시 이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경로로 부대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그에게 전해졌지만 그는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김창식은 그의 선배였고 곧 전역할 예정이었습니다. 강진혁은 조금만 참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고 조직의 분위기를 우선시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진혁은 참모에게 물었습니다. 부대 분위기가 어떤가? 좋지 않습니다. 여단장님. 선배님 때문인가?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강진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년이면 전역하시니까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전해줘. 참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말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대의 침묵은 계속되었고 조직의 분위기는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5월 중순 여단 전체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단 본부로부터 대규모 파견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단 산하 각 부대에서 간부 인력을 차출해 타부대 지원 임무를 수행해야 했고 그 기간은 한 달 이상이었습니다. 여단에서도 여러 명의 간부가 파견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그들은 일주일 뒤 부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파견으로 인한 공백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부 정원은 원래도 빠듯했는데 여러 명이 빠지자 남은 간부들이 그 업무를 나눠 맡아야 했습니다. 특히 당직 근무 편성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돌아오던 당직이 이제는 사흘에 한 번꼴로 배정되었습니다. 간부들은 낮에는 정규 업무를 수행하고 밤에는 당직을 서야 했습니다. 보통 당직을 서고 나면 다음 날은 휴식을 취하는데 간부가 모자라 다음 날도 정상 근무를 해야 해서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정지연 중위는 임신 석 달째였습니다. 그녀는 입덧이 심했고 아침마다 메스꺼움에 시달렸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았고 군의관은 당직 근무 면제를 권고했습니다. 정지연은 당직 편성 담당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했고 그녀의 이름은 당직 근무표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낮 시간의 업무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상급 부대에 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업무량은 늘어났고 참모들은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했습니다. 정지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상급자의 지시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일은 끝나지 않았고 그녀는 밤 9시가 넘어서야 부대를 나설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창식이 여단 작전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부여단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들렀고 참모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창식은 사무실을 둘러보다가 벽에 붙어 있는 당직 근무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가가서 근무표를 훑어보았고 참모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지연의 이름이 근무표에 없었습니다. 김창식은 근무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창식은 눈썹을 찌푸리며 주변을 둘러보았고 정지연이 자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 정중이는 왜 당직 명단에 없어? 김창식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지연은 고개를 들어
김창식을 바라보았고 다른 참모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그쪽을 쳐다보았습니다. 한 대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부여단장님, 정중희님은 임신 중이라 당직 면제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김창식의 목소리는 순간 폭발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고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김창식은 근무표에서 눈을 떼고 정지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정지연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고 그녀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아, 정중희, 임신한 게 벼슬이야? 정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김창식을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고 주변의 참모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김창식은 정지연을 노려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남들은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근무 서는데 너는 임신했다고 당직 안 서? 규정상 임신한 여군은 당직 면제를. 규정 따지지 마. 김창식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정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창식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정지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 인력이 부족한 거 모르냐?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너만 편하게 지내려고? 저도 낮 시간에는 업무를. 업무? 그게 업무야? 앉아서 설이나 보는 게? 김창식의 말은 점점 더 모욕적으로 변했고 정지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주변의 참모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한중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김창식을 말리려 했습니다. 단장님, 진정하십시오. 진정? 내가 왜 진정해야 돼? 김창식은 중령을 노려보며 그를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지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광기 어린 분노가 담겨 있었고 그는 입을 열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을 내뱉었습니다. 확 XXX 해버릴까 보다. 그 순간 사무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정지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폭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와 그녀 뱃속의 아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었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주변의 참모들은 충격에 빠져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김창식은 비웃듯이 웃으며 사무실을 나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정지연은 그제야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에 있던 여부사관이 급히 그녀를 부축했고 다른 간부들도 다가왔습니다. 한중령이 물을 가져왔고 정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았습니다. 중희님, 괜찮으세요? 정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고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참모들은 즉시 강진혁 여단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여단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부여단장이 정중희에게 심한 폭언을. 강진혁은 즉시 작전처 사무실로 달려왔습니다. 정지연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참모들은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난처한 표정으로 정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중희, 무슨 일이야? 주변 간부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진혁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그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중희, 일단 조퇴하고 쉬시는 게 좋겠어. 이후엔 내가 처리할게. 정지연은 고개를 들어 강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단장님,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알겠네. 일단 귀가해.
정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개인 물품을 챙겼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을 나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참모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정지연은 부대를 나와 자신의 차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김창식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임신한 게 벼슬이야? 확 XXXX 해버릴까 보다. 정지연은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회의 중이라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지연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고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김창식의 말은 단순한 폭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와 그녀 뱃속의 아이에 대한 폭력이었고 인격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정지연은 한참을 울다가 핸드폰을 들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석훈 예비역 중장이었습니다. 그는 35년간 군 생활을 했고 여러 부대에서 지휘관을 역임한 인물이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정지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우니? 무슨 일 있었어? 아빠. 정지연은 울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창식이 당직 근무표를 보고 다가와 폭언을 한 것, 임신한 몸으로 견뎌야 했던 고통, 그리고 조직 내에서 아무도 자신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았던 현실까지 모두 쏟아냈습니다. 특히 김창식이 한 그 끔찍한 말을 전하자 전화 너머로 아버지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니? 김창식 중령입니다. 부여단장이에요. 부여단장? 예. 정석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알았다. 아빠가 알아볼게. 너는 몸조리 잘하고. 아빠 괜찮을까요? 걱정 마라. 그런 놈은 군대에 있으면 안 돼. 몸조리나 잘하고 있으렴. 정석훈은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35년간 군 생활을 하며 수많은 부조리와 싸워왔고 조직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피해자는 다름 아닌 자신의 딸이었고 그것도 임신한 상태에서 그런 폭언을 들었습니다. 정석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군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현역 대장이었고 전화가 연결되자 정석훈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나야.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네.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내 딸이 여단 작전처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오늘 부여단장한테 심한 폭언을 들었네. 임신 중인데 말이야. 뭐? 지연이가? 어떤 내용이었는데? 정석훈은 딸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상대방은 듣는 내내 침묵했고 이야기가 끝나자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명백한 폭언이야. 임신한 여군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자네한테 연락한 거야. 이 문제를 공식화해야 할 것 같은데. 당연하지. 내가 아는 후배들한테도 알려야겠어.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전화를 끊은 정석훈은 다시 다른 동기와 후배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여러 명의 현역 장성급 장교들과 예비역 인사들에게 딸이 겪은 일을 알렸고 그들은 모두 분노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불과 이틀 만에 군 내부의 여러 인맥을 통해 김창식의 행태가 알려졌습니다. 사흘 후 사단 본부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 내용은 김창식의 폭언과 성희롱, 그리고 부하 혹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단 감찰실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여러 경로를 통해 추가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부여단의 간부들과 병사들도 익명으로 진술서를 제출했고 김창식의 악행은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전 김창식은 평소처럼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참모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고 오늘도 자신의 권위를 휘두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2명의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사단 감찰대 소속이었고 단호한 표정으로 김창식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창식 중령님이십니까? 김창식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넨 누구야? 사단 감찰대입니다. 중령님, 저희와 함께 사단 본부로 가주셔야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조사할 사항이 있습니다. 동행해 주십시오. 김창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참모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창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따져 물었습니다. 무슨 조사?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단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창식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감찰대원들을 따라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부여단 사무실은 조용했고 간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창식은 감찰대 차량에 태워져 사단 본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계속 따져 물었지만 감찰대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차량은 사단 본부에 도착했고 김창식은 곧장 사단장 집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사단장실 문이 열리자 김창식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뒤에는 최민호 사단장이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최민호는 만 55세의 소장이었고 엄격하고 원칙적인 지휘관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김창식은 경례를 올렸지만 최민호는 경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야, 이 새끼야. 최민호의 첫마디는 폭발적이었습니다. 김창식은 당황하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단장님. 입 닥쳐.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다 알아. 최민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집어 김창식 앞에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김창식은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부여단 간부들과 병사들의 진술서, 여단 참모들의 증언, 그리고 정지연의 진술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임신한 여군한테 뭐라고 했어? 임신이 벼슬이냐고? 확 XXXX 해버리겠다고? 김창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가 잠깐 화가 나서. 화가 나면 임신한 여군한테 그런 말을 해도 돼?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너 운전병한테 뭐 했어? 신호위반 강요하고 금요일마다 혼자 복귀시키고 식사도 안 주고. 그건 뭐야? 변명이라도 할 거야? 김창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창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단장한테는 뭐 했어? 선배라고 회식 자리에서 반말하고 여중이한테 성희롱하고. 그건 제가 술을 좀 마셔서. 술 마시면 다 돼? 야, 이 새끼야. 최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1년 남았으면 조용히 있다가 저녁이나 할 것이지.
이러니까 너 같은 개새끼 때문에 군대가 싸잡혀 욕먹는 거야. 사단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 최민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또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너 과거 이력 다 뒤졌어. 상무대에서 군납비리 하다가 타부대로 전출됐지? 거기서도 군수과장으로 또 비리 저질렀고, 김창식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급 누락에다 비리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이 난리야? 너 같은 놈이 군대에 있으면 안 돼. 사단장님, 넌 내가 책임지고 옷 벗긴다. 최민호의 말은 단호했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김창식은 무릎이 꺾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즉시 보직 해임이야.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불명예 전역 각오해. 사단장님, 제발. 나가. 최민호는 더 이상 김창식을 보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감찰대원들이 김창식을 붙잡아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사단장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창식이 보직 해임되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부여단에서는 환호성이 터졌고 간부들과 병사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박준호는 동기들과 함께 복도에서 눈물을 흘렸고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창식의 과거 군납비리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상무대에서의 비리, 전출부대에서의 또 다른 비리, 그리고 부여단에서의 폭언과 성희롱까지 모든 것이 기사화되었습니다. 김창식이라는 이름은 순식간에 군대 내 적폐의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일주일 만에 열렸고 결과는 불명예 전역이었습니다. 김창식은 30년간 쌓아온 군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연금도 대폭 삭감되었고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안정적인 노후는 사라졌습니다. 곧 새로운 부여단장이 부임했습니다. 그는 온화하고 원칙적인 지휘관이었고 부임 첫날부터 간부들과 병사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는 김창식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고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한 여러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정지연은 잠시 휴가를 내어 집에서 쉬었습니다. 아버지 정석훈은 딸을 보살피며 위로했고 정지연은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여단으로 복귀한 후에도 동료들의 지지를 받았고 임신 기간 동안 당직 면제를 받았습니다. 강진혁 여단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는 조직의 분위기를 우선시하며 문제를 덮으려 했던 자신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부하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조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준호는 다시 평범한 병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김창식의 운전병이 아니었고 동기들과 함께 웃으며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아왔고 그는 전역할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부여단 사무실에는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간부들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조직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고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김창식이 떠난 자리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은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부조리를 참지 않았고 문제가 생기면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직은 조금씩 나아졌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는 알게 되었습니다. 침묵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용기 있는 한 사람의 목소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천태만상이었습니다.